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로 오랜만에 이곳에 쏠렸습니다. 바로 일본 주식 시장입니다. 지난 6월 중순이죠. 일본 니케이 지수가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던 일본 경제에도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대급 엔저와 일본 증시 화랑으로 일명 일학개미도 급증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침체기를 겪은 일본 경제와 산업이 현재의 증시 화랑을 이어갈 만한 체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올해 하반기 일본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본 경제와 산업의 객관적인 현주소는 어떠할까요? 이 급증하는 일학개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복병은 없을지요? 이 두 분의 일본 경제 전문 꾼들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페이스에서 한 번, 바디에서 또 한 번, 볼을 두 번 로딩해 멀리 정확히 쏜다. 메이저 챔피언들의 선택, 스릭슨 GX 마크 2. 네, 우리와 역사, 정치, 경제, 이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나라, 바로 이웃나라, 멀고도 가까운 옆나라 일본입니다. 이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환경적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관계 중에서도 일본의 경제와 산업, 특히 한일 간의 경제 문제만큼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 증시는 물론이고 일본 경제도 모종의 변화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듯합니다.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일학개미도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은 이 손해 없는 투자를 위한 정보와 조언을 한번 모아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일본 증시 이 화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여쭤볼까요? 황철 교수님. 네. 일본 증시가 30년에 잃어버린 30년의 이 손해를 만회할 정도로 지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뭐 올해만 들어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네. 월등하게 한 29%, 30% 정도 이렇게 증시가 화랑을 네. 가져왔는데요. 그 대부분이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뭐 워런 버핏으로 알려져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5대 네. 종합 회사들, 종합 그 상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주식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게 갑자기 급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X,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잠깐 동안의 화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한 10여 년 정도 취해왔던 제로금리 정책, 뭐 네. 엔조 정책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네. 좀 한국과 좀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많은 이제 상장사 주식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져서요. 네. 지난 한 달만 해도 뭐 데이터로는 한 3조 2,600억 엔, 네. 한화로 한 30조 원을 예.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일본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본 증시가 버블 당시에, 그러니까 1989년에 한 38,900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 언저리에서 볼 때 지금 현재 한 33,000까지는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급등한 그 이유가 뭐 잠깐 동안의 급등이라기보다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이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의 여러 가지 그 외부 효과 또 내부 요인과 네. 더불어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좀 상승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연역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3,000 정도면 네. 앞으로 한 43,0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5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거는 뭐 신의 영역인데 지금 일본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33%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일본의 주식 시장의 호황과 화랑이 제도적이고 또는 정책적으로 또 세계 경제 환경적으로 충분히 부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앞으로 33%가 더 올라간다면 4만 원 찍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는 버블 당시에가 이제 38,9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노리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미중 기술 패권 전쟁에서 일본이 가져오는 어떤 지경학적인 그런 부분이 일본에 네. 월등하게 플러스가 돼서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또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가속화된다라면 네. 사망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아마 가더라도 서서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1980년대 버블 때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네. 예.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죠. 우리도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듯이 네. 일본도 1995년 이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가졌던 트라우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아마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이 일본 경제 상황이 어떤지, 경제 성장률, 실업률, 소비자 물가, 임금 소비, 한번 거시적인 내용들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2022년도를 잠깐 먼저 살펴보면 네.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 네. 그리고 일본이 1.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이후에 네. 한 번도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을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앞장섰는데 올해 들어서 스탠더드 앤 푸어즈라든가 신용평가회사라든가 IMF에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때에 한국보다 일본을 좀 더 높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기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한국이 0.3% 그리고 일본이 0.7%거든요. 네. 이걸 이제 4, 4분기로 한다면 네.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국은 3, 4, 10이 1.2%가 되겠고 일본은 2.8. 2.8이 되겠죠. 뭐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일본이 이제 지금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네. 과거에 아베노믹스를 그렇게 추구를 했어도 1% 전후의 성장을 간신히 못 미쳤는데 2021년 그리고 작년 올해 이르기까지 3년 연속으로 1% 이상의 성장률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본에게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이제 부분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소비자 물가도 아시겠지만 3.8%에 또 뭐 임금 상승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본에게 좀 상당히 자신감을 주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좀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가져오는 어떤 그런 분위기 전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수치들이 현재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시적인 어떤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데에는 뒤에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환율이나 금리와 같은 좀 더 정책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자사주 매입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쿄 증시,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추구하는 이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주주에게 보다 나은 배당과 이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가려고 하는 정책 이것도 하나의 팩터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본은 이제 예전부터 관치금융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60년대, 70년대 고도경제 성장기 때에 일본의 이제 그 대장성이죠. 지금 네. 재무성으로 바뀐 대장성이 일본의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들을 대장성으로 불러서 네. 참고해서 이렇게 지도했던 가이드라인을 줬던 네. 그런 관치금융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도쿄증권거래소가 소위 말하는 이제 PBR, 그러니까 이 현재 주식을 순자산으로 나눴을 때 비율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에게 이제 네.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소명을 해라. 이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제가 한 100억 원짜리 기업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부채가 한 50억이 있어요. 그럼 자회 순자산은 이제 50억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했을 때 50억이 되면 1이 되죠. 1이 되죠. 그러면 소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현재 시가총액이 50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제가 저의 기업을 팔고 나서 다시 그 주식으로 샀을 때에 내 기업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평가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게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압박을 해서 소명을 하고 일까지 끌어올리라고 하다 보니 이 기업들이 일본의 상장사의 한 40%가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결국 그 동경증권거래소에서 퇴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해야 되죠. 네.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일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예, 있죠. 강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빨리 저 환율과 금리 문제를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그런 배경에는 네.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유 자금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여유 그렇죠. 자금은 네, 맞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상당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시적인 거라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가 네. 지금 한중일 관계 속에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아킬레스건으로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대만의 반도체가 급부상하는 게 아니라 TSMC도 일본에 투자하고 우리는 조금 이렇게 미국이 누르는 듯하면서 일본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정책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실제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많이 쇠퇴했다. 네. 그 부분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도체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본이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없었고 소재와 장비 쪽이 강하다라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발달하는데 일본의 그런 장비와 소재 네. 기업들의 도움이 컸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네. 미국 기업들은 100% 중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지만 네. 일본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첨단 장비들의 미국 제품의 대체품이 대부분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본이 조금 이득을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공급망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당장 나온 게 이제 대만과 한국의 제조가 너무 몰려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 제조를 자국 내로 옮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가 가장 뭐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일본과도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미국이 1986년도 그리고 1996년도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제조 기술을 뺏어서 대만과 한국에다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패키징 분야는 일본이 세계에서 1위를 다툴 수 있는 그 정도의 맞습니다. 질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데 조금만 밀어주면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급상승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네. 이런 반도체가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하나의 상징적 대한민국 수출과 경제 발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본도 만약에 뭐 이런 반도체 파나소닉이나 도시바나 다시 사들여 와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 일본은 30년 금방 회복할 듯 하기도 합니다. 예, 뭐 김영평 저 박사님에게 여쭤봐야 될 걸 저한테 여쭤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라피도스라는 8개 연합군이 모여서 반도체 기업을 만들고 네.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강점인 소부장 산업을 기초로 해서 단순하게 그냥 기술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까지 가져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고 있고 네. 또 미국의 마이크론도 히로시마에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삼성도 지금 요코하마에 300억 엔, 그러니까 한화 한 3천억 원을 들여서 R&D 센터를 설립을 하고 뭐 라피도스도 지금 그렇게 뛰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보조금 정책을 취한 것이 그러니까 일본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으쌰으쌰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반도체 그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보고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본에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한번 지켜보겠다. 우리하고 한번 경쟁을 해서 일본이 향후에 기술력에 플러스해서 제조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한 몇 년 전서부터 혹은 그 이전서부터 있었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라피도스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지금 한국과 대만 뭐 파운드리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이제는 한번 넘어보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40년이 다 돼가거든요. 네.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뭐 아무리 일본이 뭐 소부장 기술과 패키징 기술이 있어도 제조 기술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설계라든지. 네. 과연 숨어 있는 복병, 일본의 반도체가 다시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숨어 있는 복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일본이 지금까지 제조업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따라잡기가 힘들겠다라고 네. 보시는 게 일반적일 텐데 실제적으로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비 산업이고 첨단 장비가 도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라피더스가 파운드리로 이제 신생회사로 탄생을 하면서 네. 공헌을 한 게 뭐냐면은 2나노의 제품을 자기들이 생산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나노의 제품이란 건 아직 TSMC나 삼성전자도 생산하지 못했고 25년 이후 26년, 27년도에 로드맵이 네. 그려져 있는데 그걸 바로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쪽에서 말할 수 있는 근거 또 자신감 있는 게 그 기술을 미국에 있는 IBM으로부터 가져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부장의 그 기술과 그리고 미국의 생산 이제 첨단 제조 기술 이게 결합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980년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2위의 부국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100대 기업 찾아보면 한 53개 기업들이 포춘이나 이런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면은 딱 한 기업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딘지? 토요타인가요?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만 남아 있고 다른 기업들은 사라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일본의 조선, 철강, 그다음에 뭐 디지털 정보통신, 스마트폰 제조, 네트워크, 바이오 이런 모든 산업들이 소위 말해서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온 이런 산업들이 일본의 경쟁력이 과연 잃어버린 30년 동안 그냥 실기했던 것들을 다시 보조금 주고 미국이 기술을 조금 주면은 되살아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괜히 이러한 흥분을 주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버블을 만들어서 일본의 발목을 나중에 잡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되게 멋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 김양패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IBM에서 라피더스에게 기술 지원을 해서 퀀텀 점프를 해서 2나노미터가 된다. 그러면은 살아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이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다 쏟아붓고 있는 이것들이 네. 괜히 발목을 잡힐 경우에는 다시 꺾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한국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게 돼서 네.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로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네. 일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되게 그 하나의 어떤 좀 임계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시점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김양편 박사님? 네. 보통 반도체 싸움을 하면 네. 이제 메모리는 메모리끼리, 비메모리는 비메모리끼리 싸우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일단 일본이 하는 거 보면 파운드리 메모리 쪽이고 삼성전자 뭐 비메모리 쪽도 하겠죠. 삼성전자하고도 언젠간 한번 부딪힐 거고 2나노 한다니까. 자, 그러면 삼성이나 SK는 한번 치킨 게임 하자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정정하고 정정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잘못된 지금 라피더스가 예. 메모리가 아니고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쪽이고. 비메모리고 2나노를 얘기를 한 거는 예. 결국 지금 경쟁의 대상이 어디냐면은 글로벌 1위인 TSMC 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운드리 산업. 이게 이제 경쟁의 대상이 네, 된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메모리 네. 쪽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메모리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1980년대 중반에는 일본이 세계 1위였죠. 네. 그때 뭐 NEC라든지 5개 그렇죠. 일본의 유수한 도시바, 기업들이 파나소닉. 사업고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바 이름 바꾼 키옥시아가 낸드 네. 프레시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쪽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본이 투자를 해서 앞서 제가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제 라피더스가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다시 공장을 짓고 성장을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첨단 제품 만들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게임이라는 게 네. 과연 이제 다시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네. 봤을 때 앞서서 올해 이제 초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뭐 고급 가행이 늘어나고 할 때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고 치킨 게임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재고 관리 차원으로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생사를 두고 싸우는 게 치킨 게임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근데 라피더스 같은 경우는 일단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재고를 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제가 뭐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공급 능력의 과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발주하는 기업이 있어야만이 생산을 하게 될 그렇겠죠. 것이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라피더스가 만들어서 이제 생산할 거라고 얘기한 27년이 어떤 시기가 되냐면은 네.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를 아, 해서 예. 예, 이나노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예. 그러면은 2027년이 TSMC, 삼성전자, 인텔, 라피더스 예. 세계에서 이 네 개의 기업이 3나노 이하, 뭐 2나노의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랬을 때 과연 신생 기업한테 얼마나 많은 그 고객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지금 당장 TSMC가 거대 고객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인텔은 또 자기들의 그 CPU 생산도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라피더스도 자체적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소니를 비롯해서 일본의 8개 기업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에서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도태되어 있고 그렇게 네. 첨단 제품이 필요하지가 않죠. 음. 따라서 어쩌면은 공장을 만들고 생산 능력은 가능해졌는데 그 공장에 주문이 없을 수도 있다. 네. 라는 게 하나의 이제 우려점으로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일본이 다시 했을 때 치킨 게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이 시장을 지켜온 게 사실은 그 치킨 게임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죠. 지금 반도체를 조금 더 제가 비중 있게 여쭤본 이유가 일학개미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자산이 네. 바로 글로벌 엑스 반도체 ETF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에 일학개미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은 결국 일본이 다시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군 중에서 반도체 부분, 파운더리를 비롯한 라피더스가 그렇지 않으면 8개 기업군들이 모여서 자, 뭐 일본 말로 표현하면 요시 하고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 기업들은 이 부분을 간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환율, 금리 이런 미시적인 정책 내용을 여쭤봤으니까 보통 이제 아베노믹스가 하나가 있고 이제는 기시다 총리니까 기시다노믹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의 경제 정책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시다노믹스하고 그러니까 네. 기시다는 원래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했지만 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베노믹스는 주로 이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한 거죠. 네. 연조 효과라는 것이. 근데 현재 이제 기시다 정부는 그런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더니 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서 나오지 못하고 경기 침체가 그대로 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시다가 보니까 이게 일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네. 그래서 대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뭐 자사주도 매각할 수 네.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시다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소득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뿐만이 아니라 분배 정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분배와 성장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급료를 올려서 네.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 증가가 되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 네. 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아베노믹스와의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이제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그 공약을 내세운 것이
그 자산소득 2배 증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시다 정부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1960년대 이케다 총리 때 이케다 하야토라는 총리가 소득 배증 계획이라는 것을 세운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책과 이제 비슷한 정책인데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니죠. 기업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이 말을 안 듣게 되니까 네. 아까도 제가 뭐 대장성의 창구지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또 관치금융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어떻게 정부가 예. 기업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관제 춘투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일본의 춘투 할 때 그런 이제 관이 개입을 해서 네. 이거 원래는 이제 아베 정부 때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2014년서부터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기업에게 임금 상승하라고 했지만 그런 이제 그렇게 안 하다 이제 지금에 와서 한 것이 네. 최근에 한 800여 개의 노동조합이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을 보니 3.8% 전후였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과거의 아베노믹스와 현재 기시다 노믹스의 좀 차별점이라고 할까?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래프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이 민간 소비와 이 투자를 놓고 봤을 때 2010년부터 이 투자 쪽이 상당히 상승하는 반면에 일본의 소비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아베노믹스가 되었건 기시다노믹스가 되었건 친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상승시킴으로 해서 그렇죠. 소득 분배 효과와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겠다. 이게 일본의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보니 사실 네. 그게 이제 일본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올해 들어서 조금씩 빛을 발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보통 이러면 김양평 박사님, 네. 자 이제 기시다 정부에서 중점적인 산업, 저들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산업을 발표할 때 앞으로 4차 산업 중심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방위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하나의 그 정부가 나올 때마다 가지고 있는 중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기시다 정부 때는 중점 사업으로 반도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TSMC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인텔 공장, 마이크론 공장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런 해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건설비의 50%까지 보조금을 준다. 그렇죠. 이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일본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오라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시다 정권에서는 이 반도체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살을 걸고 하고 있다라고 네.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질문이 또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미국이 최근에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 소위 중국에 대한 하나의 그 축을 세우는 모양새인데 이 축의 중심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아니라 일본의 새로운 반도체 산업의 보조금 지급과 엔저와 저금리를 용인하는 상태로 간다면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미국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을 선택했네? 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네. 표면상 분명히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비 수출 금지라든지 반도체법에서의 투자 제한이라든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당장 일본은 미국의 의도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줬어요. 네. 당장 5월 달에만 해도 이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발표를 했고 7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막기 위한 그런 장비나 소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움직임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일본이 예뻐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잘 말을 잘 듣는 그들과 손을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당연한 그런 수순으로 보여지고 네. 우리나라가 동맹에서 제외된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맹의 이 펜스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는 맞는데 아이고 예뻐라 내지는 어찌 잘한다 이렇게 박수 그렇죠. 쳐주고 응원해 주는 거는 지금 한국과 대만이 아니고 네, 살짝 방향을 틀어서 일본을 톡톡톡 건드려주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서 네.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다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평택이라든지 새로운 공장을 짓고 용인에도, 용인에다가 네. 지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우리의 노력이 과연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미국이 눈 감아주고 있는 이런 지원책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건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을 생각해도 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 것보다 당연히 국내에 지어서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결국은 지금과 같은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 그리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미국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결국 그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공장 주변에 제조 장비라든지 소재 업체들 그렇죠. 심지어 국내 중견기업들도 따라서 진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평택과 용인에 이렇게 이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발표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ASML이라든지 텔이라든지 유수한 외국 기업들이 오히려 국내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일본이 저렇게 짓고 하는 부분이라 우리랑 하는 게 나중에 경쟁이 될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그랬을 때 우리의 경쟁력은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아, 예,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속도와 네. 수준으로 가는 것이 이 일본의 어떤 반도체 산업의 재부흥을 위해서 가는 보다 괜히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네. 우리의 목표대로 로드맵을 따라서 가면 된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강철 교수님, 네. 지금 우리 김양평 박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듣고 보면 그래도 아무리 이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지만 30년 동안 저렇게 힘들었는데 뭔가는 그래도 단점은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다. 지금 아무리 지원해 준다 그래도 일본이 지금 부채가 국가 부채가 GDP의 250%에 육박을 하고 네. 금리를 올릴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가져가고 어떤 면에서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저평가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미국이 1985년부터 95년 사이에 봤지 않습니까? 쟤들이 기고만장하니까 언젠가 미국이 또 안다리를 살짝 끌어갖고 잡아뜨리단 말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것을 무엇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예. 저도 좀 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예. 왜냐면은 우리 앞부분에서는 계속 일본 증시가 화랑이고 뭐 일본 그렇죠. 경제가 뭐 다시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지만 역시 걸림돌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 국채. 예. 또 이제 지금 현재 263% 아, 하고 있고 263%입니까? 네. 그것이 이제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일본이 OECD 국가에서는 이제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 되는데 물론 그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해서 일본이 뭐 파산을 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지만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엔저 정책이 네. 계속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더 상승을 하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만 상승하고 임금은 상승을 안 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렇죠. 만일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올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왜 못 올리냐면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 네. 원금과 그러니까 그 원리금을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일본의 작년 예산이 110조 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세수를 거둔 것은 70조 엔이에요. 그러니까 한 40조 엔이 부족한 것도 국채로 발행을 해야 되는 그렇겠네요. 상황이죠. 예. 그런데 그 110조 엔에서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24조 엔이 네. 원리금 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제로금리인 상태에서도. 이야. 근데 여기서 1%를 올리잖아요. 일본 네. 재무성에서 작년에 16조 엔이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수의 3분의 1이 원리금 이자 또 상환으로 나가야 나가게 되네요. 되면 일본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이제 불안감이 심해지죠. 이런 그렇네요. 것들도 하나의 이제 발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고령화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하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네. 인구 감소 문제도 그런데 예. 거기다 뭐 직접적인 그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셨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을 세워도 인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일본이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취업률은 높고 뭐 대졸자 취업률이 97%에 육박하고 또 구인 배율이 1.57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1.57개나 된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인 고도 인재가 일본에 남아 있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라피더스이건 향후에 뭐 그렇죠, 이나노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이죠. 근데 그 네. 인재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인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앞서서 이제 인구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일본이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일본 대졸자들 취업률이 97%라서 우리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그런 시선인데 그 내막을 들여 이제 네. 쳐다보게 되면은 그 단카이 세대, 즉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베이비 붐들이 네. 그때 태어났던 세대들이 다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대졸자들이 취직이 잘 된 거거든요. 네. 뭐 공장의 일자리가 정말 늘어나서 취직이 네.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네.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인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반도체를 개발하고 정말 세계에서 반도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한국과 대만도 반도체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그렇죠. 계속 생산을 하고 공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데 사실상 그런 제조에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지금 구마모토현에 그 TSMC 공장이 들어서는 데는 아예 그쪽에서 대학에 다시 정원을 늘릴 정도로 지금 급하게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문 인력들의 세대, 이제 대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젊은이들의 도전 의식이 상당히 죽어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IMF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죠. 이제 월급 작고 일이 많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네. 일본은 여전히 공무원의 인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또 중앙 공무원은 일이 많으니까 지방 공무원, 일본은 지방 공무원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해외 유학자 수를 봤을 때 미국이나 이런 유명한 학교에 보면 제 1위가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동양계에서는 한국인, 일본인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전 의식이 줄어 있고 안정성을 추구하고 세 번째는 이제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일본에서 최근에 네. 최근도 아니에요. 사실 좀 오래된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안 따요. 예. 예.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은 차를 사야 되고 차를 사면은 이제 차량 유지비가 들고 여행을 다녀야 되고 그렇죠. 돈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면허 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음. 예,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의 소비가 없이 현재 일본의 소비는 나이 든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통장에 돈이 있는 정년퇴직 세대들만이 돈을 쓰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런 소비가 억압되는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지금 일본의 증시가 하락이고 좋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대부분이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국민들이 산 게 아니고. 네. 예.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일본 증시는 다시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구와 그다음에 내부적인 이런 소비 심리 이게 아마 일본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한마디 네. 좀 부대장님 우리 네. 김양패 박사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인구 문제가 왜 그러니까 뭐 도전 의식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경제 불안과 관련이 있는 거죠. 1990년대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보통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는 것은 네. 원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그때 당시에 태어난 친구들은 지금까지 물가 상승을 경험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즉 뭐냐면은 나는 항상 지금처럼 사는 거죠. 30세가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초식계 남자, 뭐 초식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 주어진 풀만 먹고 예. 뭔가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지 않고 예. 기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는 하나의 이제 원인이 아닌가. 한번 기업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5월 현재 앞에서 1위 지금 일학개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아이셰어스 미국채 20년물을 지금 사들이고 있다 그러고요. 에나헤치 ETF도 세 번째 순위에 올라가 있고요. 네 번째가 미쯔비시 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식스고, 그 다음에 이루베니, 파나소닉 이런데 워렌 버핏도 그랬단 말입니다. 일본에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 종합 상사에다가 좀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일본의 종합 상사가 과거와는 다른 종합 상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딱 던져서 얘기할 때 향후에 한 100년은 살아남을 기업이 일본의 종합 상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과거 60년대, 70년대는 일본의 그 많은 수출 기업들이 종합 상사를 통해서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판매하던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건져낸 것이 지금까지 종합 상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80년대 들어서 무역론이 이렇게 그러니까 네. 없어도 되는 존재야 무역 상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바이벌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해나간 것이 네. 뭐 기업 내에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빠른 의사 결정을 하고 뭐 유통 비용을 줄이고 뭐 이런 것들과 또 하나는 이제 광물 개발, 또 에너지 개발에 이제 뛰어든 거죠.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2차 세계 대전에 패배한 이유도 에너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광물, 에너지, 특히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광물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에 일본의 5대 종합 상사가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네. 곳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필리핀이라든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남미 국가들의 광물을 이제 니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일본의 5대 종합 상사가 향후에 100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일본의 종합상사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종합상사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요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우리도 지금 베이비붐 1세대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출생된 친구들은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연 한 25만 명 정도 나오고 계시고 우리는 한 60만 명씩 지금 물러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5만 명이 찾을 수 있는 직업군은 충분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럼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소득 구조는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산업이 종합상사의 그 성격이 일본의 종합상사하고는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뒤에 자본이라는 걸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 있는 캐피탈을 가지고 종합상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돈은 없고 일단 무역하는 보따리 장사 형태에 이건 너무 비하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종합상사 타이틀을 붙이고 돈이 필요할 땐 일본에다 손 벌리고 미국에다 손 벌리는 형태가 아닌가. 그럼 우리 종합상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아니라 투자를 통한 수익 구조를 가져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대외 순 자산이 세계 1위거든요. 네. 해외에 있는 자산만 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고급 셀러리맨이라고 하고 일본은 건물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서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당장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성숙 국가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일본의 한 8분의 1 정도의 대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네. 우리가 제조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경상이익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네. 대외 순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익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겠죠.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시간의 축적의 문제라고 봐요. 네. 일본은 이게 1860년대부터 종합상사의 형태가 갖추어져서 오늘날에 왔고 우리나라는 1960년대 고도경제 성장하던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대우 인터내셔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오늘날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4대 종합상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의 축적이 된다면 네. 우리도 일본처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에서도 저희들이 환율 금리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철 교수님께서
짧게 이 일본의 향후 금리와 금리 정책은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거 금리 갑자기 올릴 수 없다. 원리금 상황 때문에. 자, 그러면 환율은 엔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 우리 보고 옛날에 ATM 국가라 그랬거든요. 필요하면 돈 빼가지고 간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돈을 막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쑥 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이대로 그 엔저로 가게 하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일본 재무성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 차례에 걸쳐서. 네. 그것은 엔저가 결코 일본에게 예를 들어서 엔저에 대한 효과는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국내 수입 국가에는 물가가 그렇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서 일본 소비자들을 멈추게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쇄 효과가 어디쯤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네. 150엔대 일본 정부가 개입을 했거든요. 150엔 예, 보는 그러면은 거다. 지금 현재도 뭐 지난주인가 그때 143엔 정도 됐을 때 일본 재무성 차관이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네. 뭐 그냥 이게 그 상시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먼저 구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임계치에 다 왔으니까 150엔대까지 가면 안 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140엔대 후반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150엔대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개입했는데도 150엔대 넘어간다. 그럼 일본은행 창피하잖아요. 그럼 계속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언저리가 저는 그 한계점이라고 봐서 예. 지금 현재의 엔화의 한국의 엔화의 수준, 그러니까 원화로 환율을 했을 때 아마 지금이 최저점 근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1985년 프라자 합의 당시에 이후에 일본 엔화가 300원대에서 몇백 원대로 내려왔는가를 보시면 최근에 130에서 150원대 그 밴드세에서 이 플락추에이션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걸 보시면 아마 프라자 합의의 재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도 서로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뭐 기술을 빼간다든지 사람을 빼가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한일 간에 필요한 부분은 서로 대학생을 교류한다든지 인력을 교류하든지 해서 하나의 협력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금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우리 강철 교수님하고 김양평 교수님께서 한일 간의 경제 경쟁,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말씀 주시고 그거를 반도체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올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되게 좀 안 좋은 관계였지만 네.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일 간에는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양 순회가 네. 셔틀 외교를 통해서 그렇게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 양국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한 점,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뭐죠? 우리 그 스와프 협정도 맺어서 예. 이제 상당히 통화 상징적으로 수합. 예. 서로 간의 신뢰가 아니면 이게 통화 수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런 좋은 물결을 탔으니 실질적으로 미중 기술 패권에서 한국과 일본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 가지고 있는 바게닝 파워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 즉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죠. 네. 뭐 BBC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네. 일본은 소부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가 괜히 잘 못하는 부분에 소부장에 지금부터 뛰어드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걸 잘하면 돼요. 일본은 그냥 일본이 잘하는 거 잘하고 해서 네. 그냥 그 부분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마치 2019년 7월 1일 날 수출 규제와 같은 일이 없다라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웃이 잘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이웃이 못 살아서 우리가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호간에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라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네. 거 아니겠어요? 김양평 박사님. 네, 지금 이제 2019년도에 그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협력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도 사실상 국내 기업이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계속 이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앞서서 프라자 합의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일본의 버블의 붕괴가 시작이었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붕괴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부활을 꿈꾸면서 다시 내세운 카드가 반도체거든요. 공교롭게. 네. 자, 붕괴의 끝과 다시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결국 앞서 말씀하신
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이 못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불편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이제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경쟁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서로 또 경쟁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부장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계속 협력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최종 경쟁은 선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네. 성장해 가는 것이 네.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나긴 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뭐라 그럴까요? 변곡점에 있는 일본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저희들이 나눈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귀담아 드시고 정치에서 영원한 적과 영원한 우군이 없다듯이 외교에 있어서도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다면 때로는 뭉치고 때로는 흩어지는 이런 경쟁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장마철이 됐습니다. 날씨도 꿉꿉하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병균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몸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